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장마가 계속됐었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한국 두세 개 도 단위의 면적 정도는 태워버리고 남극 대륙에서는 한반도 면적만한 빙하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대형 산불,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 방화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환경 문제에 더 천착하고 관련 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법인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었죠. 역으로 말하면 계속 환경을 파괴하면서 기후변화의 재앙을 감내해야 주식시장은 더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 될까요? 인간의 이익이 자연에게는 손해가 된다면 자연에 사는 인간은 정말 궁극적인 이익을 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 소비 행태, 유통산업의 지용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상거래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를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처음이시죠? 방송? 네, 처음입니다. 여기 방송도 처음입니다. 여기 방송도 처음이시고요. 예, 3%에는 나오는 거 한번 봤고요. 예, 코로나가 10년 앞당긴 유통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유통산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흔히 이해하기로는 백화점, 마트 이런 게 유통산업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생활 속에서 먹고 쓰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제 유통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보통 팔로업 하고 있는 데이터가 소매 판매액 데이터가 월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소비한 금액이 473조 원 정도였습니다. 473조 네. 원. 그 와. 중에서 예. 이제 뭐 차량 연료하고 자동차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제외를 하면은 약 37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이제 가리켜서 보통 컨슈머 소비 산업이라 부르고 이제 예. 그 중에서 그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는 말씀 주신 백화점, 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저희가 돈을 소비하는 그 장소들을 예. 갖다가 이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매 판매 지수는 경기하고도 아주 밀접한데, 아주 밀접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473조 원이라는 거는 지난달에 473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지난달에 지난해에 이제 연간으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연간으로 성장률을 보면은 한 2, 3% 정도씩 아주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473조 원 중에서 이제 파이는 막 엄청 커지지 않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각 채널별로 비중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근데 470조 원 중에서 온라인 쪽이 아무래도 커질 거고 커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네. 쪽은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려면 주식 투자자들이랄지 이 소매 판매 지수만 꾸준히 모니터를 해도 네. 이거하고 수출 동향만 모니터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쪽 섹터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필수 데이터고 월간으로 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또 월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게 보니까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통계청에 가면 통계청에 가면 하고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간으로 각 유통 업태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그다음 온라인 쇼핑까지 분류해가지고 성장률을 매월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 섹터에 이제 관심 많으시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그쪽을 꾸준하게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자세히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김영익 교수께서
우리나라 수출 동향만 계속 팔로우하면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와 굉장한 상관관계가 그쵸. 있다. 한 네네. 0.9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모니터를 해보면 좋다. 네네. 예측도 가능하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셔서 민간 소비까지 내수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이건 뭐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품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식품이라든지 이게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구나, 뭐 편의점에서 갑자기 튀는구나 이런 것들 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재밌네. 네. 예,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소비 패턴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네. 최근에 인터넷 포털에 무슨 페이를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진짜 이용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사 먹는 주의였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카드 아니 실물로 실물을 봐야 돼요. 저는 실물을 봐야 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뭔가 가서 먹어야 되고 맛집도 찾아가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10년 뒤에 볼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서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무슨 뭐 사스랄지 일본 대지진이랄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그런 재난이라는 게 이런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예. 말씀 주신 2003년에 중국의 사스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채 안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경험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네, 그래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좀 힘을 얻게 되었던 해도 2003년도고, 그리고 그 뒤에 티몰, 알리바바 밑에 있는 또 이제 B2C 쇼핑몰인 티몰도 2007년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스라는 사회 재난 때는 이런 패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재난이었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는 편의점이 원래 일본에도 굉장히 중요한 유통 채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강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강한 지위를?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진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거점에 있는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 점포들에서 온수도 제공을 하고 화장실도 제공을 하고 약간 마을의 커뮤니티 기능들을 하면서 뭐 빵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을 다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사실 당시에는 그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야지 정상이고 실적이 YOY 이러니까 전년 대비 빠져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편의점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늘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재난이라는 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강력하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원래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었던 그런 트렌드가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앞당겼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이쪽의 파이가 커졌다. 온라인 상거래 파이가 커졌다. 그런 의미인가요? 커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가장 온라인 쇼핑에 이제 익숙치 않은 세대분들이 진입을 하신 게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데이터는 50대 이상 분들의 소비자분들의 이제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생필품이나 식품 쪽에 이제 구매율이 굉장히 늘었었거든요. 생필품이나 식품 쪽.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치하네. 굳이 지칭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 못 나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체험을 해보게 되신 거고. 진짜 어르신들 말씀 그렇죠. 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편하다 보니까 그걸로 굳혀지고 있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예. 이게 진짜 근데 생필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국문화 그렇죠. 이런 게 발달을 해서 이게 될까라고 맞습니다. 특히 포장재나 이런 게 될까라고 맞아요. 계속 의심했었거든요. 그쵸. 저는. 저희도 가장 많이 받았던 푸시백 그러니까 투자들한테 이제 받는 얘기가 국물 문화 때문에 일본이랑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도시락이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니 그리고 맛도 비슷해. 좀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HMR도 그렇고 간편식도 그렇고 밀키트도 그렇고. 그게 놀라워요. 야 이런 국문화를 가진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한 저항감이 있었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근데 그게 코로나가. 된다는 게 참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유통산업이랑은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화장품 업체들,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손소독제 매출액이 되게 좋아요. 작년에 나왔던 연간 매출액의 10배가 한 분기에만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공중장소 가보면은 전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생경한 물품이었는데 지금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품목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지금 패턴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근데 과거에 그 아까 일본 대지진 이야기할 때 이제 편의점이 떴다.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편의점이 가장 주가가 좋았었을 그런 정도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창 출점이 이제 가속화되었었고요. 그렇죠.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기 BJF 리테일이 2014년도에 상장을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하고 학원가 쪽에 이런 좀 특수 입지라고 불리는 그런 점포들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편의점 내에서 담배가 마진이 가장 나쁜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학교나 학원가에 있는 점포들은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우니까 예. 그 비중이 낮아서 점포의 특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업체가 가져가는 이제 로열티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 계약도 그렇고 학교를 안 가고 학원도 문 닫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 성장률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네.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470조 정도의 네. 소매 판매 중에서 네.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만약에 이 말씀드린 차량이랑 차량 연료를 제외를 하면 거의 30% 가까이 육박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월간으로 보면은 12.9조 원 나왔거든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역대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 한 140조, 150조. 네, 올해는 저희도 한 150조 넘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온라인 쇼핑 증가하면 또 자연스럽게 같이 증가하는 게 택배 물동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무조건 실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택배 물동량이 지금 그러니까 CJ 대한통 기준 봤을 때 한 32%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택배가 이제 3, 4분기에 물량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3분기에 이제 명절도 있고 그다음에 4분기가 쇼핑 그런 성수기다 보니까 물량이 제일 좋고 1분기에 다시 빠져야지 정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물량 레벨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조금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한 150조 하면 성장률이 연 단위로 따졌을 때 계속 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까? 15%에서 20% 사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에서 20%? 네. 업종이? 야, 네, 업종 온라인 전체 쇼핑은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갖는군요. 그렇죠. 소매 판매액이 뭐 2, 3%밖에 성장을 못 하는데 그렇지. 그 안에서의 온라인은 성장을 하니까요. 오히려 어떤 소매 판매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그쵸? 돌아섰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이커머스의 지금 현재 강자들은 누구예요? 강자라고 딱히 집어가지고 이제 어떤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다들 너무 피 흘리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네,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결제액으로 이제 순서를 세워보면은 1등이 네이버긴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쇼핑 외에도 다른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료 결제가 있다 보니까 다 합쳐서 우리 국민이 네이버에 결제했던 금액이 한 20조 원 가까이 되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2등이 쿠팡이었거든요. 그래서 17.1조 원 정도 결제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가 한 17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가 완전 퓨어한 그러니까 순수한 이커머스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제액으로 순서를 세우면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쿠팡 외에도 기존에 이제 신용품 쪽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마트의 쓱닷컴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인터넷 베이스로 점포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마켓컬리 같은 스타트업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꾸준하게 지금 거래액 자체는 크지만 약간은 가격 경쟁 쪽으로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의 뭐 지마켓 옥션 이렇게 다들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이버 같아요.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하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라는 기존의 엄청난 온라인 포털에 고객들이 있을 거고 그게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온라인 상거래로 넘어가서 자사 상거래를 쓸 거기 때문에 그쵸.
굉장한 위협을 느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오프라인 업체들이 그동안에 파워를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점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땅을 이미 거기를 점해서 거기에 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점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위였고 거기에 입점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예. 업체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입점해서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라라고 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인데 근데 지금 이걸 온라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결국 말씀 주신 포털, 그렇지. 메신저 예.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점을 해버린 그렇죠. 거지. 예. 거기는 어떤 사업을 갖다 붙여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으니까. 예. 그게 전 세계에서 아마 맥도날드가 1위를 못한 나라가 한국하고 필리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롯데리아가 이미 지리적으로 그냥 위치를 너무 좋은 자리. 차지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배웠었거든요. 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한국에서 약진을 못했던 이유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뭐 올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가도 좋았고 예, 확장성도 크고 그리고 사실 2018년도에 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커머스 쪽을 강화하겠다고 두 회사 공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레포트를 쓴 적도 있는데 그 제목이 우리 집의 외환이었거든요. 우리 집이라는 건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 유통업이었고 왜 왔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도 경쟁하느라 힘든데 이런 플랫폼 업체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보려고 예.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이제 지어봤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집에 왜 왔대요? 왜 왔는지. 예. 뭐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돈 많은 벌려고 온 거죠. 트래픽들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런 에코시스템 보통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서 가장 공격을 제가 체감하고 있는 해예요. 네이버에. 네,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이번에 브랜드 스토어라고 런칭을 하면서 백화점의 온라인 모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예. 거냐면은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구찌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예. LG생활 이런 약간 대기업들의 자사몰 형태인데 네이버에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화점의 온라인 기능에 지금 대응하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또 특가 창고 이건 생필품 할인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장보기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형마트랑 지금 겨루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지금 저희가 유튜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라이브로 이제 물건 파는 거는 홈쇼핑이랑 지금 겨루겠다는 그렇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그런 오픈마켓하고 겨루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점하시는 셀러분들이 결국 같은 분들이잖아요. 네이버가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금 런칭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와,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는 저희 그리고 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운용하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 입점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을 네이버 생태계로 끌어들여서 이제 네이버 페이 거래액도 늘리고 예, 그리고 네이버 쇼핑 거래액도 늘리는 게 뭐 그런 장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제 추정치입니다. 예.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오프라인 업체들을 밀어내고 득세하는 것 같더니 그게 또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들어오면서 네네네.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격 가지고 경쟁합니까? 무슨 배송 시간 가지고 경쟁합니까? 되게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종이컵 하나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아마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요.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싼 게 그냥 이기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빵원이 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커머스 내에서는 저희가 차별점을 가지고 가려면 배송이랑 결제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배송을 누가 더 빨리 해주는지 결제가 누가 더 편리하게 공인인증서 같은 거 깔 필요 없이 하게 해줄 수 있는지 요거 두 개가 경쟁 포인트라 보고 있고요. 일단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온라인 대비 낮추기가 원래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 내야 되지. 사람 뽑아야 되지. 뭐 물세 내야 되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이 못하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직접 가서 먹는 그런. 그래서 요새 백화점 가시면은 막 지하에 뭐 디저트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있고, 예. 막 강원도 닭강정 맛집 같은 거 막 들어오고, 막 백화점에 먹으러 가기도 그쵸. 합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먹는 거는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못 먹으니까 그렇죠. 예, 가서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요새 백화점 점포 가시면 교보문고 같은 것들도 들어와 있고 서점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애기들 놀 수 있는 회전목마라든지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걸 서점에서 그냥 책만 읽고 가는 사람만 있지 않을까 그런 파는 입장에서는 그런 염려는 안 할까요? 일단은 백화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집계획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일단 네, 집계획을 해서 동반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이 우위에 있는 뭐 체험이나 예. 취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그런 기능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탈이 사람을 모이게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충분히 모이게 한 다음에 돈을 벌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점이랄지 어떤 편안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좀 팔자. 그렇죠. 그런 일단 생각이 오게 있는 만드는 거네. 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백화점도 그렇고 오프라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또 오프라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명품이거든요. 예. 예, 명품은 아무래도 뭐 명품 업체들이 최근에 닷컴 사이트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버리면은 버버리닷컴 이런 식으로 자사몰 사이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백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그냥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끝나고 싶지 않잖아요. 가서 막 음료수도 얻어먹고 뭐 그렇죠. 가방에 흠집이 있는지 보고도 싶고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집계를 유도할 수 있는 또 MD 중에 하나가 명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쪽에서는 배송과 결제, 배송과 결제. 오프라인은 온라인이 못하는 그런 기능들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송이라는 거는 그 과거에 무슨 뭐 새벽 배송 그쵸. 이런 거 유행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배송 시간을 빨리 한다거나 빨리 아니면 해야죠. 소비자가 편한 시간에 갖다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게 경쟁력으로서 큰 겁니까?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쿠팡이 이제 마켓쉐어를 많이 뺏어오게 됐던 계기였기 때문이고요. 다른 업체는 못 합니까? 그렇게? 다른 업체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예. 일단은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그 왜 오픈마켓에서 주문하시면 예. 가끔 그 판매자분이 뭐 서울 마포에 사시는데 예. 저희 집이 서대문인데 예. 그게 꼭 곤지암을 갔다 오는 경우가 거의 뭐 90%죠. 택배가. 그렇다. 맞다. 그렇죠. 그 뭐에 찍히는데 곤지암 허브 이렇게 그쵸. 찍히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물건이 곤지암이나 뭐 옥천이나 여기 이런 데를 갔다 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판매자분하고 이제 그 플랫폼하고 다르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판매자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판매자하고 플랫폼하고 다르다. 그쵸. 그러니까 플랫폼에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물건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걸 언제 보낼지 플랫폼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 판매자가 있고 여기에 이커머스 포털로 운영하는 또 그쵸. 이커머스 업체가 네. 있는데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는 거래는 일어났지만 예. 이 판매자가 언제 보낼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쿠팡에서 시키면은 무조건 내일 옵니다. 로켓 배송으로 하면은.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쿠팡 물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다 직접 매입을 했어요.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신선식품은 썩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쿠팡이 신선식품에서는 식품 쪽에서는 약간 멸균 우유 있잖아요. 왜 예. 유럽 가시면은 막 몇 11, 개월짜리 20일 막, 예, 예. 그런 우유들이라든지 아니면 생수 예.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선식품에서는 이마트의 스타컴 같은 업체들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예? 이제 신선식품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제가 아무리 팔로워가 많다고 해도 예. 이거를 막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신선하게 배송하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이런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 이것도 저스트 인 타임이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런 것 때문에 택배가 빨리 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다 재고 부담을 짐에도 불구하고 빨리 배송해 주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곤지암이랑 옥천을 갔다 오는 이유가 예. 그 택배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 건지를 분류하는 과정을 대형 허브 터미널에서 하게 되는데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쿠팡은 굉장히 큰 물류 창고가 많이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입지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말씀 주신 내용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커머스 내에서 배송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게 되게 경쟁적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물류 창고를 확보하고 뭐 임대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지방으로 많이 물류센터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쿠팡 같은 경우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내년 말에서 빠르면은 내년 말 2022년도까지 이제 대구에 물류센터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착공에 들어갔고 이미. 그러면 쿠팡은 그 많은 돈을 다 그 손정희 회장이 다 줍니까? 그거 계속 적자만 나는 것 같던데. 적자가 낮지만 뭐 예. 작년엔 조금 줄긴 했고요. 예. 적자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적자가 줄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절대 규모는 작진 않습니다. 예. 다른 데서 뭐 알리바바 빼고 지금 크게 돈 버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손정희? 예,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계속 쿠팡에 돈을 댈 만한 그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인 건가요? 유통시 왜 그러는 겁니까? 손정희 회장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몸집을 엄청 키워왔고 로켓 배송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좀 높이 샀지 않나 싶고요. 로켓 배송을 해서 단기간에 경쟁력을 키워서 점유율을 쿠팡 점유율이 지금 몇 %나 되죠? 작년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 135조 원이었는데요. 근데 쿠팡이 결제액으로는 한 17조 원 정도 했고 저희가 그냥 거래액으로 봤을 때 한 14조 원 정도 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10%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독과점의 어떤 독과점은 아니죠. 그렇죠. 이득을 나중에 취하기 전에 어떻게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류창고지만 배송에 있어서 각자의 배송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각자의 배송 업체라는 게 그 이커머스 관련된 배송 업체가 전속 배송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계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팔찌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택배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뭐 저는 한 달에 한 30개 정도 보낼 것 같은데 요금 얼마 정도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이제 내고를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보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피자는 배달을 안 해준다고 막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자가 크기가 커서 그래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대요. 그 오토바이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에 그 박스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어서 한 군데만 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배송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배송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각자 계약을 뭐 장기 계약을 하긴 하겠지만 뭐에서 차별성을 찾아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마진, 영업이익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 부문에서는 지금 이마트의 쓱닷컴도 적자고요. 그리고 쿠팡도 뭐 다 아시는 데 적자고. 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고 스스로 취하는 거가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흑자를 내고 있긴 한데, 근데 그 규모도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거 대비해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인터넷도 너무 잘 되고 땅도 상대적으로 좁아서 배송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이 많은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진입을 하게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진입은 했는데 진입하고 나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좀 누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는 너무 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내년 되면 또 다 같이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잘못하면 치킨 게임처럼 치킨 게임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됐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승기를 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배송업체가 아니고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배송도 옛날에는 그냥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하루 다음 날 오면 됐는데
그것도 새벽 배송으로 지금 또 빨라졌고 거기다가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런칭을 한 비마트라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배달의 민족이 음식 배달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토바이 이륜차들 그 인력들이 있어요. 예. 그걸 활용해가지고 생필품이랑 그다음에 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1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1시간 안에. 네, 오토바이니까 3km 반경 안에는 4륜차보다 빨리 가다 보니까 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서울 지역하고 이제 경기도 일부 인천이랑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한다는 거는 계속 소비자들의 체감하는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소비자는 좋겠습니다. 소비자 예. 너무 좋죠. 저 너무 행복하니까. 예. 근데 이제 계속 경쟁하면 그쵸. 가격은 또 계속 싸질 거고. 그렇죠. 이게 예. 1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였던 게 반나절에서 지금 1시간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더 단축이 될 거거든요. 더 다시 뒤로 갈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들은 생각은 전체 경제의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아마존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순 중국 업체들만 난립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들이 무너지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무너지고 한국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달 기사들의 뭐 그 어떤 중노동 뭐 그쵸. 이런 것들도 그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전체 산업에 봤을 때 제조업들에게 네. 봤을 때 네.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일단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창업을 하시려면은 점포도 필요하고 물건을 사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했다 보니까 초기 자본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포털들이 뭐 점포 없이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카카오톡 내 그런 스토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쉽게 좀 창업할 수가 있고 또 옷 같은 것들도 이제는 뭐 동대문 풀필먼트라고 해서 제가 굳이 재고를 지지 않더라도 물건을 어떤 걸 팔지 정해갖고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이제 대행해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거든요. 동대문 풀필먼트. 네. 그게 뭐예요? 풀필먼트가 뭐예요? 이 풀필먼트라는 게 굉장히 광의의 개념인데요. 예. 근데 동대문 쪽에서 쓰이는 풀필먼트는 제가 그러니까 동대문 풀필먼트 있고 다른 또 뭐 풀필먼트 아마존 있어요? 풀필먼트도 있고요. 어디요? 아마존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마존이 풀필먼트라는 걸 쓰면서 회자가 되기 시작한 아마존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그래서 FBA라고 해가지고 예.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풀필먼트라는 게 충실히 이행한다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였냐면 2006년에 이제 아마존이 프라임 배송이 이제 미국 내에서 프라임 배송? 이틀 예. 만에 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프라임 배송 해야 되는데 이 셀러가 물건을 언제 보낼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이 엄청 멀리 있으면 이게 또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특히 그쵸. 땅이 커서. 이틀 배송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이 어떤 걸 고안해냈냐면 우리 물류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판매자 여러분들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을 저희 센터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만 네, 놔.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관하는 비용이랑 그런 건 부과를 하겠으나 예.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던 게 풀필먼트고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그쵸. 의미네요. 네, 풀필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새 그 운송업체들의 3자물류 3PL이랑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커머스 쪽에서는 좀 다품종이고 소량의 물건들이 나간다는 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고 있는 3자물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커피 전문점이 물류센터에 대행을 맡긴다. 그러면은 뭐 빨대 뭐 2박스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부내주고 예. 컵 뚜껑 2박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예. 근데 이커머스 내에서는 빨대 1개 고객이 주문한 거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좀 자주 나가고 다품종이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고요. 빨대 한 개도 주문하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존이 프라임 배송을 구현하게 했던 그런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풀필먼트였는데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좋은 게 제 상품에 그런 프라임 배너가 붙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상품 무조건 이틀 내에 오는 거니까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판매가 늘어나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됐고요.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고. 그렇죠. 아마존은 좋은 게 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이제 이틀 배송이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좋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을 좀 묶어놓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다 돈 문제인데
자본이 엄청나게 집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창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군요. 그쵸, 그 예. 아마존 창고에서 로봇이 돌아다닌다는 맞습니다. 등 예. 거기 그 상품마다 무슨 그 조그마한 그 칩 같은 게 있어서 딱딱 픽업을 맞아요. 해서 이렇게 트럭까지 배송을 네, 한다는 맞습니다. 등 예.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도 과거에 위성을 통해 가지고 뭐 위성을 뭐 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고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를 우리도 이게 따라갈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월마트처럼? 그래서 일단은 물류센터를 지금 점을 찍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향후에 유통업체들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배송 인력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뭐 저도 이제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배송 알바를 직접 해봤었거든요. 언제요? 작년 말에. 아 네. 직접 애널리스트로서 네,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밤에 며칠 직접 전에 해보셨어요? 하루 새벽 배송하고 왔습니다. 아 대단하다. 네. 그 어떻게 돌아가든가요? 신기해. 그래서 예. 쿠팡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캠프라고 불리는 그런 택배 대리점 같은 지점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면은 밤 11시 반까지 제가 새벽 배송 신청했으니까 11시 반까지 그 캠프로 제 차를 몰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제 차가 종하고 뭐 이런 거 다 적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 차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캠프에 가면은 이제 제가 배정 받은 그런 물품들을 제 트렁크하고 조수석 이런 데 다 싣고 예. 그다음에 배송 그 앱이 있어가지고요. 몇 군데나 저 하는 거예요? 12군데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의 한 3시간, 2시간, 3시간 했던 것 같아요. 예, 새벽에. 돈은 받고? 돈 받죠. 아, 네. 그 얼마 한 받습니까? 박스당 1,100원 정도씩. 한 박스당 1,100원이면 한 15,000원 16,000원 받은 거네. 3시간 노동에. 그랬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는. 네, 쉽지 않았죠. 예. 네, 그날 되게 추웠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배송을 하고 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쿠팡맨을 통해서 하고 있는 물량들도 있지만 이제 물량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예. 일반인 아르바이트 통해서 또 쿠팡 플렉스라는 그런 분들 통해서 또 배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택배사들도 그렇고 또 배달의 민족 같은 음식 배달하는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같은 풀에서 기사님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인지, 늘리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에 좀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 값이 임금이 비싸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존에서 어젠가 그제 10만 명인가 새로 고용했잖아요. 예. 그런 뉴스가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뭐 그 IT 하는 그 연봉이 거의 한 15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한 1억 7, 8천만 원 되는 그런 고급 인력도 한 3천 명 넘게 그렇게 고용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커머스가 사람 수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저희 이쪽 섹터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라서요. 예. 뭐 고객이 뭔가를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한다든지 내지는 요새는 이제 저희도 뭐 먼 미래지만은 제 레포트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덕에 뭐 세탁기가 세제가 떨어진 것 같으면 직접 세탁기가 세제를 주문하는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저희 섹터 내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무인화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점주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네. 보니까 무인화에 대한 그런 니즈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비전 카메라라든지 내지는 뭐 무인 계산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 시장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죠. 오프라인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 매장 같은 경우도 뭐 편의점이나 뭐 대형마트처럼 좀 반복적으로 쇼핑을 하는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만은 예.
사실 백화점에서는 필요 없는 모델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을 사는데 무인 매장에 혼자 들어가서 명품 가방을 사고 나오면 무슨 재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 대접받고 뭐 그렇죠. 즐거려 가는 거니까. 네. 그럼요. 그런 식으로 예. 채널마다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좀 확장을 하면서 오프라인들이 이제 가져갈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봤던 기사 중에 조금 슬펐던 게 예. 미국의 저명한 그런 백화점 업체들의 점포 자리를 아마존 물류센터로 바꾼다라는 맞아요. 보셨죠. 예.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점포들이 어떤 노력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콜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반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점포에서. 아마존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아마존 산 거 반품하시고 싶으면은 저희 점포에 오세요라고. 다른 업체인데. 아예 다른 업체인데. 예. 그래서 그 아마 반품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콜스에서 뭐 그쵸. 살까봐. 그렇죠. 네. 동반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집객을 하고 보자라는 입장에서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찌질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센터 부지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예. 근데 오프라인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예. 그 점포들 향후에 물류센터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가지고 있죠. 기존의 그 백화점이나 마트, 큰 대형 마트들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도 확보해 놓은 것들도 꽤 있을 맞죠. 거고. 네, 자가 비중도 꽤 높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뭐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한 200여 개 점포를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도가 안 된 내용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아니,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오히려 환영해요. 예. 보도가 안 된 내용 중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보도가 안 꼭 돼. 우리 투자자들이랄지 소비자들이 이거는 그 귀뜸이라도 해주세요. 예. 보도가 이제 된 거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전망하는 그런 제 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제 뷰는 보도가 안 되었으니까. 정권 재창출님이라는 닉네임입니다.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은 아무래도 요즘 힘들겠죠라는 오프라인에 관한 걱정을 하셨고요. 유튜브 댓글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딸기 피터님은 온라인으로 시장이 급변화되면 편의점 매출에도 영향이 있어서 편의점 업계도 전망이 썩 좋지 않겠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편의점이 이게 딜레마예요. 예. 일단은 매출을 갖다가 그러니까 판매가 곱하기 이제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 예. 판매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점포의 하루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 수량은 점포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편의점 산업 봤을 때 편의점 점당 매출액과 예. 편의점 점포 수를 곱하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점포 수는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포 하나당 커버하는 인구 수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300명인데 예. 저희는 1,9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점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예. 점포 커버하는 인구가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본에 제가 지지난해 탐방 갔을 때 이제 패밀리마트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점이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포화인 것 같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 지금 커버하는 인구가 더 많은 일본조차도 지금 포화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새로 출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점당 매출액으로 봤을 땐 저희가 일본 대비 확연히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한 점포가 올리는 매출액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80만 원 정도가 평균 매출이에요. 상품이 근데 훨씬 다양해요. 맞아요. 예, 네. 일본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렇죠. 걸 팔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매출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담배 매출 너무 많아요. 예. 네, 담배 매출 비중 40%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청취자분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이랑 겨루게 되면은,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편의점이 온라인이 못 파는 것들의 비중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담배 예. 온라인 못 사니까. 예. 담배 비중이 40%면은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거니까 오히려 온라인 경쟁에서는 조금 더 빗겨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매출 비중으로 담배 40%, 그 외에 술, 그다음에 뭐 도시락 같은 거 인터넷 살 필요 없죠. 이렇게 뭐 OTC 의약품 같은 경우도 비중이 작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온라인 구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못 사는 것들의 매출 비중이 한 60% 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경쟁에서 조금 빗겨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업체들 쭉 말씀하셨는데 쿠팡이든 어디든 간에 뭐 네이버나 이런 거를 빼놓고는 상장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많죠. 많죠.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상장이 돼서 자본을 더 획득하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 그다음에 기존에 상장돼 있는 업체들은 더 쪼그라들 가능성도 또 있죠. 예.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 롯데쇼핑 당시 주가가 한 35만 원 왔다 갔다 했었을 때였었거든요. 그게 10년 전? 2012년도였습니다. 12년도.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오늘 8만 1천 얼마 있을걸요? 예. 네. 그만큼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은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발달하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소셜 커머스 들어오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지금 그 경쟁의 격전지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본을 더 얻어서 더 공격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럼 35만원에서 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네. 대표적인 오프라인 업체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오프라인 업체들의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고민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예. 업체들 저희도 이제 업체 그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략실이라든지 많이 저희를 호출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잘 돼야죠. 다 같이 잘 돼야지 좋은 거고 또 그건 희망사항이고 아니 이게 장부 가치가 제가 이 업체들을 보니까 땅값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PBR이 너무 낮으니까. 예. 땅을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점포를 계속 늘리기 그쵸. 위해서 요지에 땅을 많이 사놨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온 거죠. 그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는 땅값도 안 나오네. 이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땅을 굴려서 뭘 해야 되지? 이것도 이제 막막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커머스에 대한 물류 센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또 내지는 복합 쇼핑몰 형태로 왜냐하면 일본도 백화점이 문 닫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업체들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나타나면서 복합 쇼핑몰들 나왔었거든요. 스타필드 같은 거. 그렇게 네.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고 또 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아니고 뭔가 다른 주거 복합시설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갈 수도 네. 있겠습니다. 최종욱님의 말씀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해결되면 네. 온라인 시장보다는 직접 쇼핑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오프라인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보복 소비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중국도 이제 그랬었고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종식됐다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잠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지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이 엄청 커지고 있어서 좀 고착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한 170조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35조 원이니까 그거 대비 훨씬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이커머스 대비해서 그래서 중국도 라이브 커머스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좀 있었던 게 가속화됐던 계기가 이번에 전염병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사리 지금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만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격화돼서 그렇죠. 영업이익은 크게 나지 않겠다. 나더라도 나중에 지금 다 적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유통산업 커버하고 있지만 사실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린 택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결제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결제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점포단에서는 그런 무인 기술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룹사 안에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보통 이제 SI 업체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물류 자동화 업체라든지 아니면 냉동 탑차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관된 산업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 10시 유튜브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업로드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검찰청 문 앞에서 멈춘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